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은 교과서 26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교과서 26페이지 맨 왼쪽 상단부에 이렇게 똑같은 원그래프가 하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의 간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간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물질 중에서 뭐가 가장 많은 비율로 차지를 하고 있나요? 그쵸? 물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제외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세포를 그냥 탈수를 싹싹 시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을 제외하고 나서 남아있는 물질들을 봤을 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에 뭐 지질, 그리고 핵산, 탄수화물, 무기압류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요 네 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 네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다 탄소로 이루어졌어요. 탄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탄소화합물 중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준비되셨죠? 그럼 판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물질 중에서 우리가 알아볼 거는 첫 번째는 단백질이에요. 자,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 단백질의 다양한 기능이라고 해서 2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대표적인 기능을 보자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물질들 중에서 효소, 호르몬, 항체의 주성분이에요. 효소, 호르몬, 항체, 가장 대표적인 단백질의 그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효소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징을 가지지? 물질 대사가 생명체 내에서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밀양으로 작용을 해서 생리작용을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항체라고 하는 거는 병원체가 침입을 했을 때 그 항원에 대한 특이적인 항체가 만들어져서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공교롭게도 얘네들 다 히읗, 히읗, 히읗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 그래서 단백질의 기능은 히읗, 히읗, 히읗이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어쨌든 그 단백질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단백질의 구성 원소부터 볼 거예요.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 구성원소는 CHON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이루어졌고 간혹 가다가 황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은 촌스럽다 이렇게 외웠었죠. 단백질은 촌스럽다 이렇게 구성원소가 CHONS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무엇이냐? 단백질은 역시 고분자 화합물이었기 때문에 기본 단위체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단백질의 기본 단위 이미 배웠을 거예요. 뭐였죠? 그치, 아미노산이었어요. 우리 생체 내에서 사용되는 아미노산의 종류는 몇 종류? 20종류가 있었죠. 그죠? 20종류가 무슨 결합을 통해서 결합이 되어 있더라? 그죠?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아미노산의 구조를 간단한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 구조를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탄소 화합물이라고 얘기한 거는 탄소를 포함하는 화합물이기 때문인데 이 단백질의 아미노산의 가장 중심에 있는 원소를 보게 되면 바로 탄소가 있죠. 이 중심에 있는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꼭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탄소를 중심으로 NH2 여기 부분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미노기. 그리고 탄소를 중심으로 오른쪽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카복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R이라고 썼는데 요거를 우리가 겹사슬이라고 하고 이 겹사슬의 종류가 바로 20종류예요. 그래서 우리 아미노산의 종류가 총 몇 종류다? 20종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머지 남는 거는 이렇게 수소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아미노산의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미노산들끼리 무슨 결합을 통해서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결국에는 고분자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미노산이 두 개 옆에 있을 때 얘네들이 무슨 결합을 형성하냐면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걸 형성하는데 펩타이드 결합이 어떻게 형성되냐면요. 지금 왼쪽에 있는 아미노산 요게 아미노산 1이라고 치고 여기 있는 것을 아미노산 2라고 칠게요. 얘네들을 구분해주는 거, 아미노산 1과 아미노산 2를 구분해주는 건 바로 겹사슬의 종류 때문이에요. 이 아미노산 1은 R1이라고 하는 겹사슬을 가지고 있고 아미노산 2는 R2라고 하는 겹사슬을 가지고 있어서 종류가 다른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아미노산 1과 아미노산 2 사이에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미노산 2에 아미노기에 있는 수소 원자와 아미노산 1에 카르복시기에 있는 이 수산화, 이 OH기가 만나서
얘네들이 눈이 맞게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눈이 맞게 되면 H는 총 몇 개죠? 2개가 되고 O는 몇 개가 돼요? 5가 되죠. H2O 어디서 많이 봤네? 뭐예요? 물이죠, 물. 얘네 둘이 만나면서 물을 형성하면서 물이 빠져나가요. 이런 반응을 우리는 탈수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탈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C와 N이 가지고 있었던 얘네들에서 손이 떨어져 나가니까 얘네들 손이 빌 거예요. C와 N의 손, 이 양손들이 비는데 요것들이 서로 맞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합을 하게 되겠죠. 근데 얘네들이 두 개의 아미노산이었던 애들이 하나의 결합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축합 반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탈수 축합 반응에 의해서 무슨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바로 이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것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우리는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러한 고분자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은요, 이제 여러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단백질의 구조를 보면, 단백질의 1차 구조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아미노산들이 무슨 결합에 의해서,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뭐를 형성한 거?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구조를 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있잖아. 이 아미노산을 연결하고 있는 요 결합이 무슨 결합? 펩타이드 결합. 그것들이 계속 좀 이렇게 길게 연결되어 있는 요 구조를 우리는 이러한 구조를 폴리펩타이드라고 불러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선형의 구조를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우리는 단백질의 1차 구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단백질의 1차 구조를 결정짓는 요인은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DNA의 염기 서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이 DNA의 염기 서열이 단백질의 1차 구조를 어떻게 결정짓는지는 우리가 뒤에 2단원, 큰 2단원을 보게 되면은 유전자의 발현이라는 단원이 나와요. 거기에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2차 구조로 넘어갈게요. 2차 구조는요, 이러한 길게 연결되어 있는 폴리펩타이드들이 그냥 선형으로 쭉 길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포 안에 이렇게 존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꼬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어떤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2차 구조인데요, 2차 구조에 관련되어 있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이렇게 생긴 구조인데요. 지금 원래는 쭉 펴져 있게 되면 아까 말했던 1차 구조인데, 1차 구조랑은 특별하게 요 사이사이에 점점점점 연결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 이 점점점점의 이 정체는 바로 수소결합이거든요. 우리 수소결합에 대해서는 다 배웠을 거예요. 그쵸? 수소와 산소 또는 뭐 요런 질소, 요런 아이들이 결합을 하는 거. 수소와 산소 사이의 결합. 얘네들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치 뭐처럼 생겼냐면 나선형 구조가 있을 수 있고요. 이거 마치 병풍처럼 접혀있는 구조를 하고 있죠. 이 수소결합 때문에 그렇거든요. 병풍형. 그래서 2차 구조는 이렇게 수소결합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꼬여있는 구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나선형과 병풍형 같이 꼬여있는 구조를 2차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살펴봐야 할 그 구조가 제일 중요한 구조예요. 바로 세 번째 3차 구조입니다. 3차 구조는 이렇게 꼬여있는 아이들끼리 이 폴리펩타이드가 3차원적인 구조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차원적인 구조, 입체 구조죠. 그래서 단백질이 어떤 구조로 접혀 있느냐, 어떤 구조로 접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즉 단백질이 자기의 기능을 잘 가지기 위해서는 올바른 모양으로, 자기가 원래 접혀져야 되는 그런 모양으로, 즉 3차 구조를 형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3차 구조는 3차원적으로 어떻게 접혀 있느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4차 구조는 이 여러 개의 폴리펩타이드, 여러 개의 폴리펩타이드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나의 접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3차원적 구조, 3차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3차 구조들의 단백질들이 같이 여러 조각으로 하나의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구조를 우리는 4차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이 4차 구조의 대표적인 단백질이 어떤 애가 있냐면 헤모글로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끼리 이렇게 연결이 되어가지고요, 이렇게 하나의 단백질로 기능을 하게 되는 거.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4량체로, 소단위체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소단위체로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를 우리는 4차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의 구조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효소, 호르몬, 항체 이런 기능들 생체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미노산의 종류 그리고 배열 순서가 단백질의 구조를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단백질의 구조에 의해서 단백질의 기능이 발현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아까 이렇게 사량체의 구조인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었잖아요. 그 헤모글로빈 단백질에서 요거 소단위체 요거 하나가 없어진다. 그러면 원래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조라는 것이. 근데 그 구조를 결정짓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떠한 아미노산이 사용이 되었느냐, 그리고 그 아미노산이 어떠한 순서로 배열이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미노산의 종류 20종류가 있었잖아요. 그 20종류의 아미노산이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구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 3, 5, 6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배열 순서 그리고 종류, 사용된 아미노산 종류에 따라서 단백질의 구조 그리고 기능까지 연결이 지어진다.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교과서 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탄수화물은요, 기능부터 역시 볼게요. 탄수화물은 주된 에너지원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낼 수가 있어요. 이거 다 중학교 때도 배웠었죠? 탄단지가 우리 생체 내에서 영양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1g당 4kcal를 내는 게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1g당 9kcal의 에너지를 내는 게 중성지방 이런 것들 다 공부를 했을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 3대 영양소 중에서 가장 에너지원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구성 원소는요, 이 탄수화물이라는 거의 이름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CHO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탄수화물 종류. 탄수화물의 종류는요, 이제 구조에 따라서 단당류가 있고요. 그리고 이당류, 그리고 다당류.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단당류라고 하는 거, 이제 기본 단위가, 우리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가 바로 단당류예요. 이게 바로 기본 단위 라고 볼 수가 있어요.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가 단당류이다. 우리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는 단당류인데요. 이 단당류의 종류는요, 이 당을 이루고 있는 탄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몇 탄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탄소를 3개를 가지고 있는 당은 3탄당, 4개를 가지고 있는 건 4탄당, 5개를 가지고 있으면 5탄당,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겠죠. 근데 우리가 주로 이야기를 하는 단당류로는요, 5탄당과 6탄당이 있어요. 5탄당, 6탄당, 5탄당은 탄소 몇 개? 그치, 5개짜리. 그래서 5탄당의 대표적인 예로 어떤 애들이 있냐면 리보스, 그리고 디옥시 리보스 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쵸? 핵산을 구성하고 있는 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5탄당은 주로 핵산의 구성 성분 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핵산 이야기하면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리보스와 디옥시 리보스라고 하는 5탄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6탄당은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요거는 포도당, 과당, 그리고 갈락토스. 이렇게 3개의 6탄당, 대표적인 단당류 6탄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2당류는 뭘까요? 2당류는 단당 플러스 단당. 단당류 2개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를 보시게 되면 교과서 27페이지 오른쪽 부분에 지금 포도당이 나와 있고 그 포도당 2개가 연결되어서 2당류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보통 이 포도당은 6탄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육각형으로 그려주고요. 얘네들 사이에서 이렇게 결합이 형성되어서 2당류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이 요 결합의 명칭은 보통 글리코사이드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글리코사이드 결합. 우리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연결짓는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 것처럼 당과 단당류와 단당류를 결합하고 있는 이 결합의 명칭을 글리코사이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글리코사이드 결합에 의해서 단당류가 2당류가 되는데 대표적인 2당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2당류 첫 번째로 우리 뭐가 있냐면 엿당이 있어요. 엿당은 뭐와 뭐가 결합된 거냐면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 그 다음에 설탕이 있죠.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알만한 거 젖당.
왜 젖당이라고 해서 우유 먹으면 배가 아플 때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원래 보통 젖당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젖당이라고 하는 게 뭐와 뭘로 이루어졌냐면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이당류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선생님 이렇게 외웠어요. 엿설젖. 뭔가 역설적이다 이런 느낌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포, 과, 갈 이렇게 한 글자씩 따가지고 외워주면 되겠죠. 포도당은 기본적인 폼으로 가지고 있으니. 자, 다당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당들이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당류는요, 이 단당류들이 굉장히 많이 결합이 되어 있는 이런 구조. 지금 이렇게 사슬처럼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가지처럼 뻗어 나오기도 해요. 어쨌든 이러한 구조를 다당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당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구조성 다당류와 그리고 저장성 다당류로 구성이 되는데, 구조성 다당류는 말 그대로 어떠한 식물체나 동물체의 이제 구조를 이루고 있는 다당류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탄수화물의 기능은 뭔가를 구성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물질이라기보다는 이제 에너지원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일부는 탄수화물 이런 다당류들도 이렇게 생명체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고분자 화합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셀룰로스 라고 하는 특별한 다당류는요, 식물의 세포벽 성분이고요. 식물 세포벽이 셀룰로스라고 하는 다당류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키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거는 보통 곤충이나 개, 딱딱한 그 껍데기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이 키틴이라고 하는 구조성 다당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저장성 다당류가 있는데요. 저장성 다당류 두 가지만 우리 기억해 두시면 돼요. 녹말과 글리코젠. 녹말은 어디에서 발견이 되는 거냐면 식물에서 저장성 다당류로, 그리고 글리코젠은 동물에서. 다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감자 전분 속에 녹말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녹말을 소화를 시키게 되면 최종 분해 산물인 포도당이 된다라는 거 생명과학 1에서 다 배웠었죠. 그리고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거, 우리 보통 포도당을 이제 섭취를 하게 되면 혈당량이 증가하게 되어서 간에다가 요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다당류의 형태로 저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성 다당류와 저장성 다당류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다당류와 단당류, 이당류 이렇게 종류까지 해서 우리가 탄수화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지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28페이지예요. 지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름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에 녹지 않아요. 그러면 이 지질의 특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얘는 먼저 구성 원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질의 구성 원소 역시 CHO, 우리 탄수화물의 구성 원소랑 똑같아요. CHO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얘의 특징을 보자면, 이 지질이라고 하는 탄수화물은 특이하게 물에 잘 녹지 않는다. 소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신에 뭐에 잘 녹냐면 유기용매에 녹는다라는 거예요. 유기용매라고 하는 건 유기물질을 이제 녹이는 용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 지질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중성지방부터 볼게요. 중성지방이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구조예요. 모식도를 그려보자면 중성지방은 한 분자의 글리세롤에 세 분자의 지방산 꼬리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요게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구조고, 요게 지방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방산은 3개, 글리세롤은 1개가 결합되어 있어요. 1글 3지가 결합되어 있는 요 구조를 우린 중성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에너지 저장에 효과적이다. 에너지 저장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래 에너지를 1g당 몇 킬로칼로리를 내느냐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지방은 1g당 9킬로칼로리의 에너지를 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중성지방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탄수화물은 g당 4킬로칼로리의 에너지를 밖에 못 내는 반면에,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g당 9킬로칼로리의 에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얘를 빨리빨리 꺼내 쓰는 것보다 저장에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저장에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단열 효과를 가져요. 두터운 지방층이 있게 되면 단열 효과를 가지게 되죠. 우리 고래를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고래고기 드셔보셨나요? 고래를 잘라보게 되면요, 피하 지방층이 굉장히 두꺼워요. 왜냐면 고래가 어디 사니까? 차가운 바닷가에 살잖아. 그러니까 차가운 바닷가에서 이제 체온을 유지를 하기 위한 그런 자기의 몸의 구조상 이렇게 중성지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지질로 해당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한 지질 중에 하나죠. 임지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임지질은요, 요 중성지방의 구조가 약간 변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글리세롤에서
글리세롤 위에다가 인산기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뭐 콜린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방산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 부분을 우리는 인산머리, 친수성 머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부분은 아까 말했던 소수성 꼬리. 아까 말했던 지방산이에요. 이거 지방산. 지방산 두 개가 남아있어요. 지방산 두 개가 남아있어서 그렇게 되는데 얘는 지금 친수성 그리고 소수성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성질이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걸 뭐 양친매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얘는 물에도 녹을 수도 있고 어디야? 그쵸? 기름, 유기용매에도 녹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양친매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인지질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사용이 되냐면 세포막 주요 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포막의 구조를 간단하게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이런 구조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 인지질이 이중층을 형성을 해가지고 쫙 이렇게 구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세포막의 구조인데요. 이 세포막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어디 가면 볼 수가 있냐면 세포의 구조와 기능 여기 파트에서 뒷부분에서 또 나오니까 다시 한번 그때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지질 이렇게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테로이드 라고 하는 지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테로이드는요,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렇게 4개의 탄소 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4개의 탄소 고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얘는 이제 성호르몬의 주성분. 우리 성호르몬 어떤 애들 있죠? 뭐 에스트로겐이라던가 테스토스테론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성호르몬의 주성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스테로이드 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주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얘네들이 콜레스테롤이라고 들어봤죠? 그래서 그 콜레스테롤의 주성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에 끼어 들어가서 세포막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기능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지방, 지질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번에는 핵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핵산을 영어로 우리가 뉴클레익 애시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선생님 갑자기 왜 영어냐 이따가 보면 알아요. 자 일단 이 뉴클레익 애시드 핵 속에 존재하고 있는 산성 물질이라고 하는 핵산의 구성 원소는 CHONP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으로 구성된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떻게 생겨 있는 구조이냐면 가운데에 오각형으로 표현한 당이 있고요. 그 당에 인산기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염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당으로 사용이 되는 거는 두 가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리보스라고 하는 5탄당이었었죠. 아까 단당류 이야기할 때. 그리고 디옥시 리보스라고 하는 당을 씁니다. 인산기는 동일한 인산기고요. 염기의 종류에는 A, T, G, C, U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5가지 염기를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구조는 인산당 염기가 하나씩 결합이 되어 있는 구조라서 인산대, 당대, 염기가 1대 1대 1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당을 리보스를 쓰고 언제 당을 디옥시 리보스를 쓰느냐 그리고 언제 염기를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핵산의 종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핵산의 종류를 알아볼 건데요. 핵산의 종류에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DNA가 있고 RNA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NA라고 얘기를 했던 거, 이 NA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바로 뉴클레익 애시드의 약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뉴클레익 애시드인데 뉴클레익 애시드에서 D를 가지느냐 R을 가지느냐는 바로 요 당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리보스는 앞글자가 R이겠죠. 디옥시 리보스는 앞글자가 D겠죠. 그래서 당을 디옥시 리보스를 가지고 있는 핵산은 바로 우리가 DNA라고 불러주고 당을 리보스를 가지고 있는 핵산을 우리는 RNA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를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핵산의 종류에 따라서 DNA와 RNA로 나눌 수가 있고요. DNA가 가지고 있는 당은 방금 얘기했듯이 디옥시 리보스라고 하는 당을 가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RNA는 디옥시리보스 대신에 리보스라고 하는 당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염기의 차이가 있어요. 염기가 우리 5종류의 염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앞서서. 어떤 염기가 있었죠? A, T, G, C, U가 있었는데 DNA가 가지고 있는 염기의 종류는 A, T, G, C를 가져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을 가집니다. 그런데 RNA는 A, G, C,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은 똑같이 가지지만 티민 대신에 뭘 가지느냐? 유라실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기의 차이가 있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염기의 DNA는 티민을 가지는 대신에 RNA는 유라실을 가진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구조적인 차이가 있어요. 구조적인 차이. 자, DNA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나선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 나선이 몇 줄로 돼 있어요? 그쵸, 이중 나선 구조예요. 이중 나선 구조인데 그거에 반해서 RNA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일 가닥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DNA가 이중나선 구조를 형성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단일 가닥들이 연결이 되어서 이중나선 구조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 연결되는 다리에 위치하고 있는 애들을 봤더니 A, T, G, C 얘네가 뭐였죠? 바로 염기죠. 즉 염기들끼리 서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잘 보게 되면 항상 짝꿍이 정해져 있어요. A의 항상 짝꿍은 누구? 그쵸, T. 그리고 G의 짝꿍은 항상 누구? C. 이렇게 항상 짝꿍이 정해져 있어서 그들끼리만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집니다. 즉 이러한 염기쌍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런 염기쌍을 우리는 상부적인 염기쌍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A는 T랑만, G는 C랑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쉽게 암기하기 위해서 아톰 귀신 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A는 T랑만, G는 C랑만 이런 상부적인 염기쌍을 형성을 하여서 이중 나선 구조를 형성을 합니다. 구조까지 살펴봤고요. 이 DNA와 RNA의 그 기능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기능은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물질로서 보통 사용이 돼요. 이제 원본 물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원본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진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 속에 이 DNA를 잘 저장을 하고 이제 DNA가 핵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 그 필요한 유전 정보를 이제 누가 전달을 해주냐면 바로 요 RNA가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뒤에 이 단원, 큰 이 단원 유전 정보의 발현 이 단원에서 보게 되면은 mRNA라고 하는 친구도 나오고 tRNA라는 친구도 나오고 리보솜을 구성하는 rRNA라고 하는 이런 친구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애들이 특히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복사체 원본이 DNA라고 치면 mRNA 같은 경우에는 그 DNA의 정보를 복사한 복사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DNA와 RNA 중에서 누가 더 안정적이냐? 안정성을 따져봤을 때 DNA가 안정성이 높아요. 왜 DNA의 안정성이 높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당의 종류도 그렇고요. 구조를 보게 되어도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내용은 이 내용은 조금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굳이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안정성이 누가 더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DNA의 안정성이 뛰어나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핵산이라고 하는 고분자 화합물에 대해서까지 살펴보았습니다.